총선은 끝났는데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주목하게. 이런 말 나온대요. 김기혁 아나운서.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이제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 중에서 첫 시각장애인인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김예지 당선인인데요. 그런데 이 김예지 당선인 말고도 주목받고 있는 이 개가 바로 그 개입니다. 네. 이 김예지 씨의 눈이 되어주고 있는 안내견 조이인데요. 2018년부터 이 김예지 씨와 함께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4살 수컷이라고 하고 이름이 조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김예지 당선인의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온 이 잘생긴 아이는 조이, 안내견입니다. 앉아.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기다려. 제가 당사자로 경험을 통해 느끼고 뼛속 깊이 동감한 부분들이 반영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면 더 잘 볼 거예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문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영입 1호로 인재 1호로 영입이 되신 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최진봉 교수님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김예지 당선인 같은 경우는 원래 직업이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니스트고요. 위스콘신 대학교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에 있는 대학의 메디슨 거기가 이제 제일 큰 대학입니다. 위스콘신에서. 위스콘신 대학 메디슨에서 음악예술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니온 앙상블 예술감독을 하셨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분 이제 선천성 망막 색소 변성증 때문에 네. 시각을 상실하셨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반려견이 아니죠. 시각을 도와주는 저 개와 함께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에 올라서 네. 실제 공연도 했습니다. 그때 카운터 테너 이희성 씨와 함께 공연을 펼치기도 했고 이분이 또 동계 스포츠 종목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사격이 결합되어 있는 바이애슬론 선수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운동선수이기도 하고 피아니스트도 하고 네. 활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조이를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물론 김예지 당선인도 주목받지만 지금 조이가, 그 안내견 조이가 주목받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이 문제는 21대 국회의원 활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부터입니다. 이 김 당선자가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장도 수시로 출입해야 되고 상임위원회 회의장도 수시로 출입해야 하는데 문제는 관례적으로 국회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그동안 막아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국회법 제148조도 본회의 또는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 조항 보면 이 안내견이나 이런 등등 자세한 조항은 없네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안내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출입 금지를 요하는 그 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가 아무래도 그 김 당선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국회 사무처도 밝히기로는 아직은 결론이 난 것이 없지만 의원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라면서 원하면 뭐 본회의장 입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네. 그 전에 있었던 사례는 이제 없다라고 네. 합니다. 근데 국회 사무처는 전례가 없다고 근데 진짜 안진용 기자님 전례가 없었어요? 진짜 국회 역사상?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 때인데요.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이 당시 이런 안내견과 함께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걸 시도를 했는데 당시 국회 측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결국은 이 본회의 참석 때마다 보좌관이나 비서관과 함께 이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네. 당시는요 애완견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개 이런 인간 외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좀 더 부정적이고 그렇죠. 인식이 그때는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이제 성숙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지금 반려견이라고 부르는 만큼 굉장히 인식이 성숙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요 좀 더 새로운 사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박성배 변호사님.
저 안내견 조이의 출입만 허용하면 그냥 문제가 일단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안내견 조이의 출입만 허용한다고 해서 이 김 당선자의 의정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동작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이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국회 사무처에서도 이 김 당선인이 앞으로 발언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표결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자체적으로도 고민하고 있고 또 김 당선인이 직접 만나서 어떤 점을 필요로 하는지도 직접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디어 국회 사무처가 솔로몬의 해법을 좀 마련해 주길 기대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저런 제약 때문에 정말 유능한 인재가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나라가 국력의 손실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공부를 살 사람의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파렴치한 또 다른 범죄자의 얼굴이 이번에도 공개됐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했던 닉네임은 붓다라는 이름을 썼던 강훈입니다. 네. 자, 지난 9일 구속됐는데요.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얼굴의 주인공입니다. 네. 강훈입니다. 어떤 나쁜 짓을 했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강훈은 조주빈이 주목한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도 받고 있는데 피해자 7, 8명을 이용해서 2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암호화폐로 거둔 수익을 현금으로 환전해서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더 없으신가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미성년자로서는 처음으로 신상공개 대상 됐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주빈 지시받아서 움직인 거 맞습니까? 저 죄송하다는 얘기가요. 저한테만 그렇게 들릴까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렇게 들려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이제 19세입니다. 그러니까 만 18세인데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해당 연도로 봐요. 그러니까 생일이 지나서 않아서 만 18세지 연도로 하면 19세예요. 그러니까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연도로 19세라고 봐서 청소년이 되냐 안 되냐 문제도 논란이 되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일단 이 사람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조주빈을 도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8명의 여성을 성착취한 영상을 본인이 찍었어요. 아하. 그 나이에 그게 어떻게 사죄하고 그냥 저렇게 말 한마디 하고 벗어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네. 본인이 그러고 나서 신상공개위원 신상공개 결정했잖아요. 네. 그거 반발해서 아까 뭐 불만 있습니까 얘기할 때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에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 건 사람이에요. 반성하는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신상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네, 그렇게 소송을 했다니까요. 네. 그 법원이 기각을 해버렸는데 아하. 그 모습만 봐도 진정성이 떨어지는 상황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논란이 조금 일고 있는 이유는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양재민 변호사님, 저 강훈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주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이제 피해자인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신상 공개 제도가 2010년 4월에 이제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10대 피해자입니다. 그 전에는 25세 피해자가 가장 나이가 어렸었거든요. 네.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20대 피해자다 보니까 공개를 해야 되느냐. 공익과 사실 인권을 저울질을 했는데 네. 공익이 더 앞선다고 봐서 심의위원회는 공개 결정을 한 것이고요. 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네. 강훈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 19세가 올해 되고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청소년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냐라고 이 근거를 들어서 사실은 이 강훈의 신상공개가 된 것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경찰도 강훈의 신상정보 공개를 놓고 고심이 많았을 텐데 공개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뭘까요, 그러면? 이 경찰은 이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하다는 점을 신상 공개 가장 큰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 강훈의 경우에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과연 신상 공개를 했을 때 강훈 본인과 주변 인물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충분히 야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경찰도 숙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지만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조주빈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마당에 네. 공동 운영자인 강훈의 신상도 공개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부합하고 네.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 유포 과정에 다수의 미성년자가 가담한 상태에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신상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훈의 신상이 공개된 것과 맞춰서 그의 학창 시절 동창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죠.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강훈이 학창 시절에 워낙 음담 패설을 즐겨서 했다고 합니다. 남자 친구들끼리 있을 때도 이런 농담을 많이 주고받았다고 하고 네. 한 번은 학교에서 이 여학생들이 체육복을 하하. 갈아입는 것을 훔쳐보려고 했다가 세상에. 학교가 난리가 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보강 수사를 거쳐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